1929년 10월 29일 월가가 무너진 날, 수많은 투자자들이 일생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140억 달러가 증발했고 자살률은 40%나 치솟았죠. 하지만 이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이름의 투자은행이었죠. 당시 이 회사가 발행한 투자 신탁은 거의 가치를 잃었지만 놀랍게도 고객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월가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승자가 있으려면 반드시 패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골드만삭스는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항상 승자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수많은 스캔들과 위기 속에서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존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월가에서 가장 뛰어난 생존자라는 것입니다. 대공황이 휩쓸고 간 미국에서 수백 개의 은행과 투자회사가 파산했습니다. 1년 사이에 수천 개의 기업이 사라졌죠.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드니 와인버그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유대인 이민자가 시작한 작은 금융회사가 어떻게 월가의 제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6년 독일에서 건너온 유대인 이민자 마커스 골드만은 뉴욕의 작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류 사업으로 돈을 번 당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던 큰 문제를 발견했죠. 상품을 팔아도 돈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더욱 그랬죠. 마커스 골드만은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기업들이 받을 돈, 즉 매출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인 후 이를 다른 투자자나 은행에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매일 뉴욕 시내를 돌아다니며 중소기업주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모자 안에는 항상 상업수표가 가득했다고 하죠.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0년 후인 1896년 이미 60대가 된 마커스 골드만은 연간 약 3천만 달러 규모의 상업수표를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였죠. 그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사위인 사무엘 삭스를 파트너로 영입했고 회사 이름도 골드만삭스로 바꿨습니다. 삭스가 합류한 후 회사의 자본금은 16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5명의 파트너가 이 돈을 공유하며 상업수표 사업을 확장해 나갔죠.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더 이상 상업수표만으로는 회사를 키울 수 없었죠. 그때 그들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주식을 발행해 대중에게 팔고 싶어 했죠. 이것이 바로 IPO, 즉 기업 공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IPO를 주관할 수 있는 건 JP모건 같은 유럽 전통의 엘리트 은행들 뿐이었습니다. 유대인 회사인 골드만삭스는 철저한 아웃사이더였죠. 그들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엘리트 은행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회사들, 특히 유대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상장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1906년 골드만삭스는 시어스 로벅이라는 통신 판매 회사의 IPO를 성사시켰습니다. 당시 시어스의 매출은 3,700만 달러, 순이익은 280이었죠. 하지만 이 거래는 골드만삭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컸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유대인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두 회사는 함께 시어스의 보통주 3천만 달러와 우선주 1,000만 달러치를 인수했죠. 이 거래로 두 회사 모두 엄청난 수수료를 벌어들였습니다. 시어스 IPO의 성공은 골드만삭스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회사들이 골드만삭스를 찾기 시작했죠. 1914년까지 골드만삭스는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석 파트너인 헨리 골드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설계에 참여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죠. 성공은 새로운 야망을 불러왔습니다. IPO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백만 달러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을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1920년대의 미국은 에메랄드 시티 같았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죠.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라디오가 보급되고 전기가 집집마다 들어왔습니다. 주식시장은 끝없이 올랐고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광기를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1928년 골드만삭스는 100만 달러를 투자해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코퍼레이션이라는 투자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 회사의 주식을 대중에게 팔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골드만삭스라는 이름만 보고 열광적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9,3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처음에 넣은 100만 달러는 어느새 1,000만 달러의 가치가 되었죠. 오늘날 이런 걸 SPAC, 즉 특수목적 인수회사라고 부릅니다. 실체 없는 돈으로 돈을 버는 구조죠. 골드만삭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투자 신탁을 만들어 팔았고 사람들은 계속 샀습니다. 마치 2000년대의 닷컴 버블이나 최근의 암호화폐 열풍처럼 말이죠. 하지만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습니다. 1929년 10월 29일 검은 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40억 달러가 사라졌죠.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일생의 재산을 잃었고 골드만삭스의 파트너들도 개인 재산 1,300만 달러를 날렸습니다.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노동 인구의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고 결혼율은 22% 감소했으며 자살률은 40%나 증가했습니다. 수백 개의 투자 신탁이 파산했고 수많은 투자 은행들이 문을 닫았죠. 골드만삭스도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요? 한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시드니 와인버그라는 이름의 남자 말이죠. 시드니 와인버그는 브루클린의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11남매 중 하나였던 그는 가족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했죠. 그가 골드만삭스에 들어간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1907년 16살의 와인버그는 일자리를 구하다가 골드만삭스 건물 앞에서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나요? 그렇게 그는 청소부로 골드만삭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인버그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었죠. 그는 청소를 하면서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파트너들은 이 젊은 청소부가 똑똑하다는 걸 알아챘죠. 와인버그는 빠르게 승진했고 15년 만에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와인버그의 진짜 재능은 대공황 때 빛을 발했습니다.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코퍼레이션으로 큰 손실을 본 고객들이 회사를 떠나려 할 때 와인버그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회사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약속했죠. 놀랍게도 대부분의 고객들이 남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와인버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내내 와인버그는 골드만삭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기업 임원들을 만났고 그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쌓았습니다. 그가 상장시킨 회사 중에는 제너럴 일렉트릭도 있었죠. 1956년 와인버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포드 자동차를 상장시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포드의 창업자 헨리 포드는 월가를 극도로 혐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월가를 도박판이라고 불렀고 특히 유대인 은행가들을 싫어했죠. JP 모건조차 포드를 설득하는데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1947년 헨리 포드가 사망하고 그의 손자 헨리 포드 2세가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젊은 포드는 할아버지와 달랐습니다. 회사를 현대화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와인버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헨리 포드 2세와 수십 번의 만남을 가졌고 마침내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1956년 포드 자동차의 IPO는 당시까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엄청난 수수료를 벌어들였죠. 더 중요한 건 유대인 은행이 미국 최대 기업 중 하나를 상장시켰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이는 월가에서 골드만삭스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놨죠. 포드 IPO의 성공으로 골드만삭스는 다시 한번 월가의 정상에 섰습니다. 수익이 급증했고 회사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했죠. 그때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거스 레비라는 이름의 트레이더였습니다. 거스 레비는 1910년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중산층 집안 출신인 그는 어릴 때부터 숫자에 능했죠. 1933년 골드만삭스에 입사한 레비는 트레이딩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블록 트레이딩이라는 전략으로 큰 돈을 벌기 시작했죠. 블록 트레이딩은 일종의 차익 거래입니다. 큰 기관 투자자가 대량의 주식을 팔고 싶어 할 때 시장에 그냥 내놓으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레비는 이런 투자자들을 찾아가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시장에서 조금씩 팔아 차익을 남겼죠. 개별 거래의 수익률은 작았지만 골드만삭스는 레버리지를 크게 활용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레비는 일중독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했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항상 전화기 2대가 놓여 있었고 2명의 비서가 교대로 그를 보좌했죠. 그에게 인생은 곧 일이었습니다. 1969년 시드니 와인버그가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후계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가들이 이끌어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거스 레비가 수석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트레이더가 회사의 사장이 되었죠. 레비의 리더십 아래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부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 트레이딩은 회사의 가장 큰 수익원이 되었죠. 하지만 위험한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트레이딩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사업이니까요. 1968년 펜실베이니아 철도와 뉴욕 센트럴 철도가 합병해 펜센트럴이라는 거대 철도 회사가 탄생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12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었지만 사업 확장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죠. 골드만삭스는 펜센트럴의 상업 어음 1억 달러치 발행을 인수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름과 높은 신용 등급을 믿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1970년 펜센트럴이 파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돈을 잃었고 골드만삭스를 허위 진술로 고소했죠. 흥미로운 건 골드만삭스가 펜센트럴의 재무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 메모에는 회사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우려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계속 상업 어음을 팔았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컸으니까요. 결국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에게 1달러당 20센트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70년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골드만삭스가 인수한 증권들이 줄줄이 부실화되기 시작했죠. 게티 오일, 유니버시티 힐 재단 같은 회사들과 수백만 달러씩 합의해야 했습니다. 1976년 골드만삭스를 또 다른 충격이 덮쳤습니다. 거스 레비가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출장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했죠. 레비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떠났고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파트너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필요했죠. 그들이 선택한 사람은 존 화이트헤드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화이트헤드는 골드만삭스의 투자은행 부서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회사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너무 빠르게 성장했고 통제가 느슨해졌죠. 그는 일요일 오후 집에서 노란 네모지에 골드만삭스의 비즈니스 원칙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총 12개의 원칙이었고 첫 번째는 이랬습니다. 고객의 이익이 항상 먼저다. 화이트헤드는 이 원칙들을 회사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모든 신입사원이 이를 외워야 했고 파트너들의 사무실별 벽에 걸렸죠. 그는 또한 투자은행 업무를 표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각 은행가가 자기 방식대로 일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엄격한 리더십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1983년 골드만삭스는 4억 달러의 이익을 냈습니다. 전년 대비 60% 증가한 수치였죠. 회사의 명성도 회복되었습니다. 고객들은 다시 골드만삭스를 신뢰하기 시작했죠. 1984년 화이트헤드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떠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 합류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국무부 차관이 되었고 골드만삭스의 리더십은 두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스티브 프리드먼과 로버트 루빈이었습니다. 루빈은 화이트헤드와는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버드 법대를 나온 그는 골드만삭스에서 옵션 트레이딩 부서를 처음부터 만들었던 인물이었죠. 그는 트레이딩이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1980년대는 그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은 다시 호황이었습니다. 쉬운 돈과 느슨한 규제 덕분에 기업 인수합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골드만삭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건의 대형 AA 거래를 성사시켰고 엄청난 수수료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1987년 골드만삭스는 또 다른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수석 파트너 중 한 명인 로버트 프리먼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몇 년 전 골드만삭스는 KKR의 스토러 방송 인수 거래를 주관했었습니다. 프리먼은 거래 정보를 친구에게 흘렸고 그 친구는 그 정보로 돈을 벌었죠. 사건을 수사한 건 뉴욕 남부지검의 검사 루디 줄리안이었습니다. 나중에 뉴욕시장이 되는 그 줄리안이 말이죠. 줄리안이는 프리먼을 조용히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FBI 요원들을 골드만삭스 사무실로 보내 프리먼을 체포했고 언론에 정보를 흘렸죠. 골드만삭스의 명성은 다시 한번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또다시 남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골드만삭스가 여전히 월가 최고의 투자은행이라고 믿었으니까요. 1987년 블랙 먼데이 주식시장 폭락과 내부자 거래 스캔들을 극복한 루빈은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또 한 명의 파트너를 워싱턴에 보낸 것이죠. 루빈의 후임은 존 코자인과 헨리 폴슨이었습니다. 두 명의 공동 수석 파트너 체제였죠. 하지만 이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폴슨은 골드만삭스를 상장시키고 싶어 했지만 코자인은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파트너들은 폴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90년대 후반 골드만삭스는 전례 없는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1998년 한 해에만 세전이익이 30억 달러에 달했죠. 하지만 회사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트너들이 은퇴할 때마다 자본금을 빼가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안정적인 자본 기반이 필요했고 해결책은 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장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가 파산 직전에 몰린 것입니다. LTCM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만든 수학 모델로 운영되는 펀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델이 완벽하다고 믿었죠. 1998년 8월 러시아가 갑자기 국제 부채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LTCM의 모델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단 하루 만에 펀드는 3억 5천만 달러를 잃었고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여러 은행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LTCM의 위기를 알게 되자마자 그들이 보유한 LTCM 채권을 시장에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LTCM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켰죠. 결국 연방준비제도가 개입해 LTCM을 구제했고 그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1999년 닷컴 버블이 정점에 달했을 때 골드만삭스는 마침내 상장했습니다. 주식의 11%를 팔아 37달러를 모금했죠. 골드만삭스가 공개한 재무 정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5년 반 동안 122달러의 이익을 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으니까요. 상장 후 골드만삭스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해야 했고 주주들은 더 높은 수익을 원했죠. 회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았습니다. 바로 모기지 담보증권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은 주택 붐을 겪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낮았고 은행들은 너도 나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죠. 골드만삭스는 이 대출들을 사들여 증권으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2005년부터 2년 동안 골드만삭스는 2030억 달러치의 주택담보증권을 발행했습니다. 2006년 헨리 폴슨은 골드만삭스를 떠나 조지 부시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임은 로이드 블랭크파인이었죠. 블랭크파인은 트레이더 출신이었고 이는 골드만삭스의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이제 회사는 고객을 위한 중개인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거래하는 헤지펀드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2007년 초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부서는 주택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모기지 관련 자산을 팔기 시작했고 오히려 주택시장이 폭락할 것에 베팅했죠. 2008년 주택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베어스턴스가 무너졌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모기지 관련 손실로 휘청거렸지만 골드만삭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부분의 위험 자산을 처분했고 오히려 주택시장 폭락으로 큰 돈을 벌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고객들에게 모기지 관련 상품을 팔면서 동시에 그 상품들이 무너질 것에 베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알려지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들은 고객에게 쓰레기를 팔고 동시에 그 쓰레기가 쓰레기인 걸 알면서 고객을 상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고객이 특정 상품을 원하면 그들은 그것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부서는 별개로 운영되며 그들의 임무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2008년 금융위기는 월가 전체를 뒤흔들었지만 골드만삭스는 또다시 살아남았습니다. 워런 버핏이 50억 달러를 투자했고 연방정부는 골드만삭스를 은행 지주회사로 전환시켜 연방준비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줬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위기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그들을 구제했으니까요.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생존이었고 그들은 성공했으니까요. 2009년 금융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골드만삭스는 다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냈고 직원들에게 역대 최고 수준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그 후로도 골드만삭스는 여러 스캔들에 연루되었습니다. 리비아와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스캔들, 각종 조작 혐의 등이 있었죠. 매번 그들은 수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들은 살아남았고 고객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건 월가에서 성공한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골드만삭스는 분명히 성공한 회사죠.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고 지금도 월가의 정상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한 선택들, 특히 고객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순간들을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했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앱이 무료 거래를 제공하면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죠. 골드만삭스는 이를 새로운 기회로 봤습니다. 그들은 마커스 인베스트라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유층만을 상대했던 골드만삭스가 일반 대중에게도 문을 연 것이죠. 이런 변화가 골드만삭스를 더 나은 회사로 만들까요? 아니면 그저 새로운 수익원을 찾은 것뿐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항상 시대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포착하고 위기에서 살아남는 데 탁월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분석했지만 결국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그들은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상업 수표에서 IPO로, IPO에서 트레이딩으로, 트레이딩에서 모기지 증권으로 항상 돈이 되는 곳을 먼저 찾았죠. 둘째, 그들은 실행력이 뛰어납니다. 아이디어를 빠르게 현실로 만들고 경쟁사보다 더 크게,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셋째, 그들은 생존 본능이 강합니다. 위기가 오면 재빨리 손실을 줄이고 회복되면 다시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곳은 극도로 경쟁적인 환경이라고 합니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구분되고 패자는 가차없이 밀려나죠.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말이죠. 2022년 현재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시가총액은 1,200억 달러가 넘고 전 세계에 4만 명 이상의 직원이 있죠. 그들이 인수를 주관하거나 추천하는 주식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인공지능, 핀테크 기업들이 전통적인 투자은행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죠.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이런 변화에도 적응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를 만들었고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때로는 도덕적 경계선을 넘기도 하면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고 골드만삭스는 그 게임을 누구보다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이 실제로 사회에 기여하는 게 뭘까요?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는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가져가는 몫은 너무 큰 거 아닌가 싶기도 하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들의 행동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골드만삭스가 만들어낸 혁신들이 현대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업어음, IPO 인수, 블록 트레이딩, 옵션 거래, 모기지 증권, 좋든 싫든 이것들은 모두 현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골드만삭스의 전 직원 중에는 재무장관이 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로버트 루빈, 헨리 폴슨, 스티브 무누신이 그들이죠. 이런 회전문 인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합니다. 월가와 워싱턴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재무장관이었던 폴슨이 자신의 옛 직장 골드만삭스를 구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권력의 집중, 그리고 금융 엘리트들 간의 긴밀한 유대는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정부에서 일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만들어낸 또 다른 유산은 기업 문화입니다. 그들의 강도 높은 업무 환경, 성과 중심주의, 엄청난 보상 체계는 월가 전체의 표준이 되었죠. 젊은 애널리스트들은 주당 100시간씩 일하고 성공하면 수백만 달러를 벌지만 실패하면 가차없이 해고됩니다. 이게 건강한 문화인지는 의문이지만 분명히 효과적이긴 하죠. 최근 몇 년간 골드만삭스는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에 수십억 달러를 약속했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진정성 있는 변화라기보다는 평판 관리로 보고 있죠. 실제로 그들의 핵심 사업 모델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그들은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했죠.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
트레이딩 부서가 큰 돈을 벌었고 IPO 시장의 호황으로 투자은행 부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한 유대인 이민자의 작은 금융회사에서 시작해 월가의 제왕이 된 골드만삭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이기도 하고 금융산업의 진화 과정이기도 하죠. 승리와 스캔들, 혁신과 논란이 공존하는 이 복잡한 이야기는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기회를 찾고 위기에서 살아남고 변화에 적응하면서 월가의 정상을 지켜나갈 테니까요.